자, 이렇게 피곤하시죠? 힘내세요. 자, 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1페이지에 공업 입지론이죠? 이거 알아볼게요. 우리 교재는 198페이지 있을 겁니다. 자, 공장은 어디에 있는 게 좋냐 그런 얘기인데, 자, 공장은요 비용이 가장 적게 든 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배보라는 사람입니다. 배보. 자, 그랬더니 아니다. 자, 이 비용이 좀 더 든다 하더라도 앞으로 수익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곳. 수익이라는 게 매출액을 얘기합니다. 파는 금액 있죠? 여기에 커질 가능성이 있는 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걸요 레시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레시. 그랬더니 아니다. 수익에서 비용 뺀 거를 이익이라는데, 이익이 극대화된 지점이 있죠? 여기에 입지해야 된다. 이거는요 아이사드라든가 뭐 그린헛 이런 사람이 얘기했는데, 요거는 물어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럼 요거는 한마디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요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그 72페이지 맨 아래 보시니까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이 있어 없어요? 요거는 왜 그 영어가 쓰다마느냐면, 이건 독일 사람이라 독일어가 이제 이게 이렇게 인식이 안 돼서 그래요. 독일 사람이 그래요. 자, 그리고 레시의 어떻다고요? 최대 수요율을 했는데, 이건 한마디 정도. 자,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 있죠? 요곳에 입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시장이 커질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땅덩어리도 너무 좁고 하니까. 그랬는데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캄보디아 같은 데 있죠? 얘네들은요 무궁무진하게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볍게 73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아이사드, 그린헛 이런 사람들은요 통합 이론해 갖고 통합시켰다는 얘기죠. 이윤 극대화 지점. 그래서 요거는 지문에 끼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주로 이제 배보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셔야 돼요. 7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배보라는 사람은요, 자, 공장은 어디에 있는 게 좋냐 했더니 생산비가 가장 적게 든 지점 있죠? 요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요 주요한 생산비를 한 3가지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맨 먼저 수송비, 그다음 두 번째는요 노동비, 그다음에 뭐 집적 경제다. 몰려 있을 때 유리하냐 아니면 흩어져 있는 게 유리하냐, 이걸 따져봐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지점이 있죠? 요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요 수송비를 이 중에서 가장 중요시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중요시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수송비가 적게 드는 지점 있죠? 이걸 먼저 찾아낸 다음에 부수적으로 노동비도 한번 따져보고 집적 경제 있죠? 요것도 따져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든 곳 있죠? 요곳에 입지해야 된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수송비를 가장 중요시하면서 원료도 공장까지 날려야 되죠? 그리고 완성된 제품도 시장까지 날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의 수송비 합이 가장 최소가 된 점이 있죠? 이걸 맨 먼저 찾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찾아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비 있죠? 노동비를 따져보는데, 이 사람은요 쉬운 얘기도 아주 어렵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이제 F라는 지점인데, 이 지점이 이렇게 따져봤을 때, 좀 이따 한번 따져볼 겁니다. 따져봤을 때 가장 수송비가 적게 된 지점입니다. 이 정도 범위까지는. 그리고 여기 이제 시장을 이렇게 그리면서 여기도 시장을 그렸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수송비가 가장 적게 된다고 했죠. 그럼 이게 벗어나면 수송비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증가한다면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이 동일한 지점 있죠? 쭉 연결한 겁니다.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이 동일한 지점 연결할 수 있죠?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이걸 등 비용선 혹은요 등 운송비선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L지점으로 옮긴다면, 공장을 여기서 옮긴다면 수송비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수송비는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가장 적게 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옮긴다면 수송비는 증가할 겁니다. 맞지 않나요? 근데 옮기게 되면요 노동비는 절감이 된대요. 노동비는 절감이 된대요. 근데 수송비의 증가보다 노동비의 절감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송비는 5억이 절감되는데 노동비는 10억이 절감된다는 얘기, 죄송합니다. 노동비는요 수송비는 5억이 증가하죠. 근데 노동비는 10억이 절감된대요. 그럼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요?
옮겨야 돼요. 이렇게 쉬운 얘기를 아주 어렵게 얘기합니다. 이론 보면 아주 막 무지막지합니다. 뭐 원초 이상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적 경제를 따져봐야 되죠. 몰려 있을 때 유리하냐, 흩어지는 게 유리하냐 따져봐야 돼요. 울산에 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현대자동차 공장 있어 없어요? 그러면 자동차 관련된 공장은 현대만 있을래나요? 천만에요. 자동차 관련된 모든 공장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지들끼리 몰려 있어야 원료도 공동으로 구입할 거 아닙니까? 정보도 교환하고 여기서 만든 거 역공장에 팔 수 있는 거죠. 시설도 같이 막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에 따라 따져본 다음에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곳 있죠. 요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요 수송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면서 한 장 넘겨볼게요. 자, 72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운송비 관련 입지 요인이라고 해서 요거는 시멘트 공장입니다. 자, 시멘트 공장은요 원료는 100톤 된다고 치자. 원료는 100톤인데 원료는요 산에서 석회석과 점토하고 규석 같은 게 섞여 있는 흙 있죠. 여기 다 산에서 캐서 가져오는 겁니다. 공장으로 가져와서 공장에서 석회석과 점토하고 규석만 골라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요 1500도씨 정도에다가 바싹 구워요. 그런 다음에 석고를 집어넣어서 밀가루처럼 부신 거 있죠. 요게 이제 시멘트인데, 그러니까 공장을 거치게 되면요 한 10톤밖에 안 되겠네요. 맞죠? 다 버리니까. 그러면 만약에 자 이거는 원료가 나는 곳이고 요거는요 시장 쪽이라 치자. 이렇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멘트 공장을요 여기다 차렸다. 그러면 100톤을 여기에 날려야 되는 거죠. 그럼 비용이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여기다가 이제 시멘트 공장을 차리는 겁니다. 그러면 100톤을 10톤으로 만들었죠. 그럼 10톤짜리 한 대로 날리는 게 낫겠죠. 훨씬 더 유리하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멘트 공장은요 공장을 거쳐서 중량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이런 산업을요 중량 감소 산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량 뭐라고요? 감소. 이번에 맥주 공장 생각할게요. 맥주 공장은요 원료를 봐야 10톤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원료는요 물이라든가 공기 이런 거를 제외한 이런 거 말고 있죠.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원료 있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원료가 아니라 있죠. 그래서 원료를 봐야 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크게는 메가하고 호프가 답니다. 메가라는 것은요 그 볼이 있잖아요. 볼이 껍데기 벗기기 전에 이거를요 안 벗긴 그 껍데기 있죠. 껍데기 안 벗긴 보리를요 물에다 한 5일 정도 담궈놓은 거를 메가라고 한답니다. 거기다가 뽕나무과 식물인 호프가 다해. 호프. 그러면 이게 이제 공장을 거치게 되면 무거운 물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500m 안반수인지 수돗물이지 어쨌건 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 맥주병, 맥주 박스 이거 무지장 무거워 안 무거워요? 무겁잖아요. 그 제품 100톤은 된다고 치자. 그러면 만약에 맥주 공장을 여기다 차렸다. 그러면 자 10톤을 100톤으로 만든 다음에 날르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아예 맥주 공장은요 이 시장 근처에다 차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톤을 맥주 공장까지 날랐죠. 10톤을 도시까지 날랐죠. 그런 다음에 100톤으로 만들어 파는 게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맥주 공장은 공장을 거쳐서 중량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네요. 이걸요 중량 증가산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량 증가산업이다. 자 그리고 뭐 이러한 표현은 자주 물어보는 표현은 아닌데 이렇게 자 원료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원료 지수는요 이렇게 이 그 제품 중량분의 국지 원료 중량 이걸 얘기합니다. 국지 원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물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요 특정 지역에서 나는 원료 같은 거 있죠. 그걸 답을 하고요 국지 원료, 편제 원료 해줍니다. 그러면 맥주 시멘트 공장은요 제품은 몇 톤이에요? 10톤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국지 원료는 몇 톤이에요? 100톤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 1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제품 1톤당 원료는 10톤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1톤당 10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지 원료가 훨씬 무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쩌거나 10은 1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러니까 원료 지수가 1보다 큰 산업 있죠. 요거는요 원료 산지 근처에 있는 게 좋아요. 그다음 맥주 공장을 볼게요. 맥주 공장은요 원료는 10톤밖에 안 되죠. 10톤밖에 안 되죠. 제품은 몇 톤이에요?
팩토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0.1이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제품 1톤당 원료는 0.1톤밖에 안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훨씬 무겁다는 얘기죠. 이때는요 0.1은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원료 지수는요 1보다 작은 산업은요 시장 쪽에 있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더 할게요. 자, 먼저 부패하기 쉬운 얘 같은 경우는요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가지고 생산한 산업. 이건 다 옛날에 나온 이론입니다. 1950년대 나온 이론이에요. 요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 보관이 막 잘 되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냉장고도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냉장고도 없는 시절이에요. 자,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가지고 생산한 산업. 예를 들어서 꽁치 통조림 같은 거 볼게요. 꽁치를 잡아다가 도시까지 날라면 상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아예 바닷가 근처에서 통조림 만드는 거죠. 날리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패하기 쉬운 완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자, 예를 들어 빵 공장 같은 거 볼게요. 빵을 자 농지에서 만들어서 도시까지 날려면 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도시 근처에 만드는 게 좋겠네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신약 쪽에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자 편제 원료라고 해서 아까 국지 원료 똑같은 겁니다. 특정 지역에서 나는 원료 있죠. 이런 걸 주로 이용하는 공장은요 원료 산지에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보편 원료라고 해서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물이라든가 공기 같은 걸 이용해서 생산한 산업 있죠. 요거는요 시장 쪽에 있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은요 이쪽으로 올게요. 자, 이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뭐 그런 얘기지 노동비나 직접 경제를 무시했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볼게요. 7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아래 보시니까 자 뭐가 있냐면 그 뭐예요? 기타의 공장부지 입지라고 해서 노동지향형 입지해 갖고 미숙련공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이죠. 이런 곳은요 노동자들이 많은 곳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는 다 이제 동남아 쪽으로 넘어갔지만 옛날에는 이론이라고 했죠. 예전에 이제 의류 공장 같은 경우는요 재봉틀 한 대당 한 명씩 앉아서 막 모를 만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노동자로 채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 없는 곳에 입지하면은 그분들 모시고 와야 돼, 안 해야 돼요? 모시고 오려면 버스도 필요하고 뭐 집 같은 게 돈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노동자들 근처에 있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직접 지향형 입지라고 해서 아까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 있죠. 관련 자동차 관련된 모든 공장에 다 들어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들끼리 몰려 있어야 기술, 정보, 시설, 원료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바람에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직접 지향형 입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 지점 지향형 입지라는 것은요 적환 지점에 입지가 유리하다. 적환 지점이 뭐냐면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 있죠. 요곳에 입지가 유리하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대규모의 그 원료를 수입하는 공장에 적합합니다. 만약에 이제 공장은 이쯤에 있고 시장은 이제 수도권에 있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중국 대련에서 중국에서 이제 물건을 수입해야 하네요. 대규모 원료 수입한다고 했죠. 수입해 갖고 인천항에다가 한번 내려요, 안 내려? 내린 다음에 트럭이나 기차로 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리고 싣고 하는 거 돈 들어 안 들어? 듭니다. 그래서 공장까지 날려야 되겠죠. 그럼 공장에 가서 한번 또 내려야 되죠. 완성된 제품을 또 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시장까지 날리려면 돈이 상당히 든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아예 그냥 바닷가 근처에다 공장 차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입해서 한번 내렸죠. 그런 다음에 완성된 제품 실었을 거 아닙니까? 한 방에 날리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나요? 이런 걸요 중간 지점 지향형 입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천항이라든가 뭐 부산항이라든가 그 보통 이제 바닷가에 있는 공장 있죠. 상당 부분이 중간 지점 지향형 입지다 해주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다 맞는 걸로 해놨으니까 읽어보세요. 지금 얘기한 거 그대로 써놨을 겁니다. 그대로. 자, 거기 있는 기출문제를 자꾸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회전수를 높이는 게 좋아요. 회전수.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일단 넘겼다가 나중에 또 할 겁니다. 계속 문제 또 하고 또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해 안 되는 걸 넘겼다가 다음에 또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자꾸 반복해서 몇 번 보는 게 나아요. 하나 이해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붙들고 늘어지는 것보다는요. 그냥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 입지론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지워도 되죠? 자, 농업 입지론은요, 튀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요즘 자주 나오네요, 여기. 오늘 세 번이나 나왔죠? 튀넨이라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이제 1826년도에 자, 그 고립국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고립국 모형이 뭐냐면 이렇게 어떤 도시가 섬처럼 딱 돼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섬처럼 딱 돼 있어서 섬 중앙 쪽에 도시가 딱 있습니다. 딱 있고 그 외곽쪽으로는 전부 다 농지예요. 다 농지입니다. 이 사람은 한 6개 정도를 그렸는데 저는요 5개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요 고립국 모형이다. 어떤 나라가 있는데 딱 섬처럼 돼 있습니다. 딱 중앙에 도시가 있고 나머지는 다요. 자, 농지예요. 농지. 그래서 이거 A 농지 어디 갔어요? B 농지, C 농지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자, 여기 있는 농지는 전부 다 농사져서 여기다만 내다 팔아야 돼요. 여기다 내다 팔아야 돼요. 만약에 C라는 농지는요 여기 또 다른 도시가 또 있다. 그러면 여기다 파는 게 수송비가 얼마 안 되겠죠? 근데 이런 도시는 없습니다. 없어요. 마치 섬처럼 고립돼 있다 해서 이걸요 고립국 모형이라 하면서 이 모형을 통해서 두 가지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두 가지. 먼저 입지교차 지대설이다. 자, 왜 이 땅과 이 땅은 지대가 차이 나냐 그런 얘기죠. 이거는요 수송비의 차이가 뭘 결정한다고요?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업 입지론까지도 발표했습니다. 자, 이런 데는 뭐가 입지하고 이런 데 뭐가 입지하냐 그런 얘기죠. 이러한 농업 입지론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입찰지대에 따라서, 자, 입찰지대가 뭔지 모르겠지만 입찰지대에 따라서 농업 입지가 결정된다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입찰지대가 뭐냐 이거 알아볼게요. 밑에 써 있을 겁니다. 입찰지대라는 것은요 아직까지는 지대는 고려하지 않은 순이익이 있다면 그만큼 정도는요 지주가 돈 달라면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입찰지대라는 겁니다. 입찰에 붙었을 때 그만큼 정도는 최대한도로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입찰지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슨 얘기 모르겠다. 그럼 어쨌거나 순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순이익은요 수익에서 비용 뺀 걸 순이익이라는 거예요. 수익에서 비용 뺀 거. 수익은요 파는 금액, 비용은요 각종 나가는 비용 있죠. 번 돈에서 쓴 돈 빼야 돼요. 그러면 어쨌거나 셋 다 밀농사라고 간주해보자. 그러면 밀농사 져서 내다 팔면 자 매출액이 생기죠. 매출액이 수익이에요. 파는 돈이죠. 그러면 여기서 각종 비용 빼야 되겠네요. 각종 먼저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인 생산비 빼야 되겠죠. 그리고 갖다 날르려면 수송비도 빼야 될 겁니다. 수송비.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그 지주는 농사 안 지어요. 농부들이 다 빌려서 농사 짓는 겁니다. 그러면 지대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요거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됐죠? 그리고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이 생산비에는 항상 정상적인 이윤도 다 포함시킵니다. 먹고 살 만큼 이윤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남았어 안 남았어요? 남았죠. 그러면 지주가 돈 달라면요 이만큼 정도는 최대한 지불할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입찰지대라는 겁니다. 입찰에 붙었을 때 이만큼 정도는 최대한도로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서로 많이 지불하겠다는 사람이 입지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많이 지불하겠다는 사람이 입지할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지대를 결정하는 겁니다. 되셨죠? 지대.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입지교차 시대들은요 어쨌거나 셋 다 비옥도는 똑같다고 치자. 뭐는 똑같다고요? 비옥도 똑같다면 생산량도 거의 비슷할 거 아니냐. 셋 다다. 그 다음에 또한 품질도 거의 비슷하다고 한절죠. 비옥도 똑같으니까. 그러면 갖다 파는 금액도 비슷하겠죠. 생산량이 거의 비슷하니까 파는 금액도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땅이든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은 같다고 치자. 근데 A라는 농지는요 갖다 내다 파는데 수송비가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얼마 안 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순이익이 무진장 크겠네요. 그러면 지주가 돈 달라면 자, 이 줄돈이 많아져 적어져?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많이 지불하는 사람이 입지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많이. 근데 C라는 농지는요 수송비가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많이 듭니다. 그러면 순이익 얼마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결국은 뭐 지주한테 줄 때도 얼마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지대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입지 교차 지대설은요. 외곽으로 나갈수록 수송비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그 대신 지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입지가 교차되면서 지대가 결정된다. 이걸요, 입지 교차 지대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 이제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A 지역은 뭐가 입지하고 B는 뭐가 입지하나 이거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1제곱킬로미터당 약간 좀 까탈스럽지만 그래도 느낌으로 결론 위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1제곱킬로미터당 농지가 있다고 치자. 농지 있죠? 농지가 있는데, 자, 먼저 채소라든가 과일농이 있다. 채소라든가 과일농이 있고 버터라든가 치즈농이 있다고 치자. 얘네 낙농업도 다 농업입니다. 낙농업도 다 농업이에요. 근데 이제 채소라든가 과일 같은 경우는요, 여기다 빼곡히 채워서 농사 짓는 거죠. 빼곡히 채워서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많은 양을 나중에 날릴 때 자주 날려야 돼요. 많은 양을 트럭 몇십 대로 계속 날려야 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버터나 치즈 같은 낙농업은요, 광활한 토지에서 농사 짓는 거죠. 다 농사로 치는 겁니다. 광활한 토지 농사 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제곱킬로미터당 일단은 물량이 적어요. 적은 양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자, 버터나 치즈 같은 경우는요, 짐승의 젖을 발효시켜서 응고시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딱딱 해놓은 거니까 아무 때나 날려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날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적은 양을, 상대적으로요, 적은 양을 어쩌다 날리면 돼요. 다시 할게요.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요, 많은 양을 자주 날려야 되죠. 1제곱킬로미터당. 근데 얘는요, 어쩌다 한번 날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다 했죠? 어쩌다 마주친 그대.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원로 가수 있어요. 원로 가수 송골매라고. 우리 옛날엔 송장도 골 때리면 매주다. 그런, 못 들어봤죠? 그런 송골매 알아요? 연세가 좀 드셨나?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배철수가 음악 캠프를 하기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 줄 아세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얘는 자주 날려야 되고 얘는 어쩌다 날리면 되죠? 그러면 자, 순이익을 그래프를 그려서 알아볼게요. 이건 순이익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순이익 있죠? 여기. 자, 순이익인데 여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예,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 요거는 도시입니다.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학생들이 어수선하답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화면에서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자, A도시, B도시, C도시가 있다 하시죠. 도시가 아니라 A농지, B농지, C농지 있죠. 그러면 A농지에서 여기 채소농 하게 되면 순이익이 요 정도 된다고 치자. 이건 되죠? 되는데 만약에 A에서 하다가 B에서 하게 되면 수송비가 더 들어 덜 들어요? 자, 다시 할게요. A농지에서 채소농 하게 되면 순이익이 요 정도 된다고 치자. 그러면 이만큼 정도는 최대한 지불할 용기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입찰지대가 되는 거죠. 입찰에 붙었을 때 이만큼 주겠다는 얘기지 아닙니까? 근데 A에서 채소농 하다가 B에서 하게 되면 수송비는 더 들어 덜 들어요? 더 드는데 확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요, 많은 양을 자주 날려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 때에 비해서 여기서 할 때는 수송비가 크게 들어가죠. 수송비가 크게 들어가니까 수익은요 확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갑자기 확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B에서 하게 되면 순이익이 확 줄어듭니다. 확 이렇게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요, 채소라든가 과일농의 입찰지대 곡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소라든가 과일농의 입찰지대 곡선 아니면요 한계지대 곡선, 이렇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근데 버터나 치즈농 볼게요. 버터나 치즈 같은 경우는요, 광활한 토지에서 낙농업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제곱킬로미터당 순이익은 낮게 출발하는 겁니다. 듬성듬성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농사 짓는다 과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제곱킬로미터 순이익은 낮게 출발해요. 낮게. 그러니까 B에서 낙농업하게 되면 순이익이 요 정도 된다고 치자. 요 정도 있죠, 요 정도. 근데
B에서 하다가 C에서 하게 되면 수성비가 더 들어 덜 들어? 더 드는데요. 얘는 조금 더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얘는 어쩌다 한번 나누면 되는 거죠. 적은 양을 보름에 한 번도 나누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할 때에 비해서 여기서 할 때는요, 수성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조금 더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C에서 하게 되면 자, 수성비가 조금 더 들어가니까 순이익은 조금 줄어들겠죠. 조금 들어가니까 순이익이 여기서 조금 줄어든다면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걸요, 버터나 치즈농의 입찰 지대곡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저분하니까 다시 그려볼게요. 다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제 채소라든가 과일농의 입찰 지대곡선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버터나 치즈 같은 거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죠. 이거는요, 버터라든가 치즈농입니다. 드디어 자, 지주가 땅 주인이 농부들을 불렀습니다. 땅 빌려주려고 이렇게, 그죠? 입찰에 붙인 거죠. 이 땅을 내가 빌려주려고 하는데, 야, 너 채소농로 한 달에 얼마 줄래 했더니 얘는요, 한 달에 이만큼 주겠다는 얘기죠, 임대료로. 근데 야, 버터농도 얼마 줄래 했더니 얘는 이만큼만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요, 경제적인 걸 가져갑니다. 지주도 다 경제적인 거 아니에요? 당연히 돈을 많이 주겠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채소나 과일농이죠. 얘들한테 빌려려고 하겠네요. 결국은 얘들이 채소라든가 과일농이 여기 입주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번에 이 땅을 빌려려고 합니다. 야, 채소농도 얼마 줄래 했더니 얘는 이만큼 주겠다는 얘기죠. 버터농도 얼마 줄래 했더니 얘는 이만큼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입주해요? 버터나 치즈농 입주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땅을 볼게요. 야, 버터농도 얼마 줄래 했더니 얘는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채소농도 얼마 줄래 했더니 얘는 이거 빌렸다고 손해나는 거죠. 이게 이익이 나는 거고 밑에는 손해나는 거 아닙니까? 수성비가 더 커지는 거죠. 순이익은커녕 손해난다는 얘기죠. 수성비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빌리려고 안 빌려고요? 안 빌려고 하니까 결국은 여기는요, 버터라든가 치즈농 입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요,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여기는 자, 채소나 과일농이 들어가요. 여기는요, 버터나 치즈농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다 써놨습니다. 우리 티네에도 여기 뭐가 들어가 다 써놨어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여기 어디 갔어요?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이거 물어볼 것 같아요?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 뭐 이런 걸 물어봅니까? 그죠? 다만 요건 물어봅니다. 자, 이런 사항을 뭐라고 하냐면 집약농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농업이라고요? 집약. 요건 물어봐요. 그리고 이런 농업을요, 조박농업이다 이입니다. 무슨 농업이라고요? 조박농업. 자,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많은 농업 있죠? 요건 도심 쪽에 입지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 그 버터나 치즈 같이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적은 농업 있죠? 이걸 뭐라고요? 조박 농업은요, 외곽 쪽에 입지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결론.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이 표현 좀 기억하셔야 돼요. 74페이지에 자, 위에 결론 있어 없어요? 네, 결론 좀 알아볼게요. 결론. 자, 지대란 매상고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에서 생산비와 수성비를 뺀 값으로 자, 수성비의 차이가 뭘 결정한다고요? 지대를 결정한다. 이게 바로 입지 교차 지대설입니다. 자, 이번에 볼게요. 작물 경제활동에 따라 입찰 지대곡선 혹은요, 한계 지대곡선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 집약농업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급하게 그려집니다. 급하죠. 그 다음에 조박농업은 완만하게 그려집니다. 완만하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중심지에 가까운 것은요, 자꾸 집약적 토지형 있죠. 다시 말하면 집약농업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요거 다 매출액이라든가 생산비 같다고 가정했지만 다를 수도 있죠. 달라진다면 자, 이런 것들이 다 뭘 결정해요? 지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의 가격이라든가 생산비, 수송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 변화시킨다고요? 지대를 변화시킨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지금까지 이 튀넨의 이론을요, 누군가가 있냐면 알론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이때 이 사람의 별명은 알르니소입니다. 무슨 소라고요? 별명이 알르니소인데 아까 시몬스급에 해당되는 애입니다. 무슨 급이라고요? 시몬스. 걔 동질적이에요. 동질인 사람입니다. 남들 다 하는 거 베낀 사람이라는 얘기죠. 베꼈다. 이 사람은요, 튀넨의 이론을요, 도시토지에 한번 응용해 본 겁니다. 어디에 응용했다고요? 도시토지에 어떻다고요? 응용해 본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어디였냐면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도시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알론소의 이론입니다. 알론소가 별명이 뭐라고요? 알르니소입니다. 알르니소. 처음에 나와요. 별명 뭐라고요? 알르니소. 자, 이게 도시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생겼죠? 자, 어쨌거나 이게 안에가 이제 상업지역입니다. 무슨 지역이라고요? 주요 상업지역인데, 자, 만약에 상가는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하루 종일 물건 구입하고 내다 팔고 해야 되죠? 하루 종일 구입하고 팔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상가를 여기다 차릴 때하고 여기서 차릴 때하고 큰 차이가 나요? 네? 큰 차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나누는 거니까. 맞죠? 하루 종일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구입해서 내다 팔고. 그러니까 여기서 할 때와 여기서 할 때는 수송비 차이가 커요, 작아요? 여기서 할 때보다 여기부터 크게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채소처럼. 그래서 보통 상업용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태로 입찰 지역선이 그려집니다. 상업용. 되셨죠? 그리고 얘는요, 어쨌거나, 자, 이 단위 면적당, 그 좁은 토지에서 상업용 부동산 상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순이익을 높게 출발합니다. 뭐라고요? 높게 출발, 급반응 그려집니다. 되셨죠? 자, 우리 공장 같은 경우는 듬성, 넓은 토지에서 공장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상가는 좁은 토지에서 상가 운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높게 이익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요, 자, 이 보름에 한 번 정도 나른다고 치자. 보름 있죠? 그러니까, 자,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걸요, 공업용 부동산의 입찰 지역선 해줍니다. 되셨죠? 근데 우리 주거용 같은 경우는요, 아침, 저녁으로 교통비 안 들어가요? 들어가기 때문에 상업용보다는 덜 들어가지만 공장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되셨죠? 이건 뭐라고요? 주거용 부동산. 그럼 드디어 이제 지주가 이제 빌려주려고 입찰에 붙인 거죠. 그러면 요농지 쪼개 볼게요. 자, 요농지 빌려주려고 하는데 누가 가장 많이 줄래 했더니 상업용이 가장 많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요, 상업용 부동산 입주하게 됩니다. 알겠죠? 맞아? 이 땅을 볼게요. 누가 더 가장 많이 줄래 했더니 주거용이 가장 많이 주겠다는 얘기죠. 주거용 입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요, 공장이 가장 많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얘들이 입주하게 된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자, 요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74페이지 오른쪽에 4번 볼게요.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은요,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하여 확장 발전시켰다. 말이 좋아서 확장 발전시켰지 그냥 잠만 쳐주려다가 나와서 갖다 베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5번 볼게요.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은요, 직주 분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장은 안쪽에 있다는 얘기죠. 주택은 바깥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직주 분리 현상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에 따르면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이윤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에 해당되며, 아까 같이 다 빼고 남은 잉여 있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잉여에 해당되며 토지 이용자에게는요, 최대 지불 용이액 있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 어떻게 틀렸냐면 최소 지불 용이액 개념 틀린 거죠? 최대한 지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갔어요? 누가 저기 최대한 지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입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에 따르면 교통비의 부담이 너무 커서 도시민이 거주하려고 하지 않는 한계 지점 있죠? 요거를 도시의 주거 한계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볼게요. 이게 이제 주거용 부동산의 입찰 우선이죠. 요거 아닙니까? 요거 그러면 요걸 따로 떼내 볼게요. 이게 주거용 부동산의 입찰 지대 곡선이죠. 맞아?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게 주거용인데 이거 이상 나가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손해라는 얘기죠. 경비가 비용이 수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오히려 손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가 살더라도 적당히 나가 살아야 되지, 산골짜기 밑에 가 살면은 교통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나가 살아야 돼요. 이거를요, 도시의 주거 한계점이다 집니다. 도시의 뭐라고요? 주거 한계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끝낼 것 같죠?
안 돼요. 끝내면 안 됩니다. 자, 조금 더 하다가 끝낼 겁니다. 30분에 끝낼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지금부터 정책론 공부할 겁니다. 뭘 할 거라고요? 정책론. 자, 우리 정책론은요, 76페이지 보겠습니다. 76페이지 바로 전 페이지 볼게요. 자, 바로 전 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정책론 있어 없어요? 있는데 여기는 1장이 부동산 문제, 2장에요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문제에서는 거의 안 물어봐요. 최근 10년 동안 한 문제 꼴랑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집가구의 폐단이라고 해서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죠? 극히 상식적인 얘기 물어본 게 답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자, 지금은 주로 이제 5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온다고요? 5문제 나오는데 거의 부동산 정책 있죠? 제 2장 부동산 정책에서 물어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되겠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문제는 몇 번 하긴 했는데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 갖다 어떤 분은요, 요거 유학집 강의 끝나면 버리는 분이 계신데 이거 가지고 시험장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다른데 언젠가는 할 겁니다. 계속 들고 다니세요. 오늘은 부동산 정책론을 공부할 겁니다. 몇 장 넘겨볼게요. 자, 거기에 그 80페이지 보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정책 있어 없어요? 여기서부터 5문제 나옵니다. 5문제 나와요. 여기서 거의 그 전에서 거의 안 나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시장의 개인 목적이라고 해서 우리 교재는요 234페이지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234페이지에 있는데 요것만 좀 간단히 정리하고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나머지는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려고 하냐? 시장 개입의 필요성은요 크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먼저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이렇게 합니다.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그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이 이만큼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훨씬 적게 생산한다. 이거 문제 없는 듯한데 문제는요. 이렇게 생산하게 되면요 누군가는 엄청난 이익을 챙깁니다. 이익을 챙겨요. 정상 이상의 이익을 챙깁니다. 그럼 누가 손해본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건이 남아돌게 되면 그 나라가 낭비가 많이 나타나죠. 그 나라가 적정한 성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자원 배분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해 볼게요. 이제 그래프를 이제 분석해 봤으니까 이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수요와 이쪽으로 올게요.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있죠?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요. 이걸요 균형점이라는 겁니다. P0, P0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 점에서 거래가 된다면 자, 생각할게요. 물건을 사고자 하는 양과 팔려는 양이 일치하죠? 아니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양과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일치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자원이 매우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해줍니다. 자원이 어떻다고요? 매우 효율적으로 배분. 여기서 거래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근데 우리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균형 가격이 이렇게 벗어나 있다고 시작 P1 수준으로 그러면 이만한 가게에서 물건 사고자 하는 양 이만큼이죠? 팔려는 양 이렇게 많죠?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살려는 사람은 5명밖에 안 되는데 팔려고 내는 거는 한 3,000채는 된다는 얘기죠. 물건 남아야 안 남아요? 이거 초과 공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서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사는 사람 몇 명 안 되죠? 서로 팔려고 하니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이 하락한 바람에 수요의 법칙에 따라 자꾸 떨어지니까 사는 사람 많아지겠죠? 자꾸 싸지니까.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꾸 이만큼 팔려다가 자꾸 떨어지니까 안 팔겠다 줄어든 거죠. 결국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이 점에 이르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P2 수준으로 벗어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만한 가게에서 팔려는 양 이만큼입니다. 사고자 하는 양 이렇게 많죠. 그러면 이때는 물건이 막 부족하다는 얘기죠. 부족해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자원은 항상 효율적으로 배우면 되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 자,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오리지널 자본주의 학자들 있죠? 이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현실 경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현실 경제는요, 때로는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예를 들어서 자, 대표적인 게 독점 시장을 볼게요. 자, 독점 시장은 조금 이따 하겠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합니다. 그러면서 얘들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겨가요. 그럼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소비자가 손해보는 겁니다. 이런 걸요, 이걸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균형점에 이르지 못하고 남아들거나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엄청난 이익을 챙긴다. 이걸요,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시장 기능이 실패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실패했다고요? 시장이 실패했다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물건이 남아들거나 모자랄 경우는 즉각적으로 균형점이 이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남아든 상태, 모자란 상태가 지속되면서 누군가 엄청난 이익을 챙긴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시장이 실패했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독점이라든가 과점 시장이 존재하거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든가 공공재가 있다든가 아니면요 정보의 비대칭,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외부 효과 이런 게 있다면요 필연적으로 시장은 실패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만 놔두면 대안돼요? 누구 손해보게 하고 그러면 대안돼요? 안 되겠죠. 그리고 또한 적정한 성장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보겠다입니다. 효율성을 높여보겠다. 이렇게 해서 개입하는 걸요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기능이라고요? 경제적 기능이다. 근데 아무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다. 자, 아무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하더라도 불공평한 소득 분배가 있다. 소득의 분배가 있답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누구는 무진장 잘 살고 누구는 무진장 못 산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불공평한 소득 분배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큰 돈 버는 거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은요 뭐 조금만 돈밖에 못 버는 거죠. 근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근데 한 달에 한 100억씩 버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런 사람이 소득이 거의 다 불로소득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상위 계층 1%가 사유토지의 60%를 다 누가 갖고 있다고요? 1%가 갖고 있습니다. 공식으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처에 있는 땅들은 상당 부분 다 뭐라고요? 상위 계층 1%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땅을 갖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임대료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고 나중에 비싸게도 팔 수 있는 거죠. 도시 토지는 계속 가격이 올라갑니다. 다 불로소득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로 노동자가 피땀 흘려 일하는 소득 있죠? 다 주주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주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로 이런 다 뭐라고요? 불로소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은 무지막지하게 커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일요일 날도 나가서 열심히 일한 소득 있죠? 근로소득은 계속 줄어든 겁니다.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 다 좀 잘 사는 삶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높여보겠다. 이렇게 해서 개입하는 걸요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비슷한 용어 같지만 사실은요 극단적인 용어입니다. 자, 효율성을 강조한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요? 자본주의 국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평성을 강조한 나라를 뭐라고요? 사회주의 국가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자본주의의 사회주의예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장교육 체계예요. 시장 경제 체계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달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달성할 것인가 이런 걸요 사회적 목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한다고요? 사회적 목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주택 정책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 정치적 목적 개입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임대료 같은 거 좀 지원해 주겠다. 공공 임대 아파트 지어서 공부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 시장 실패가 되는 이유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볼게요. 먼저 시장 실패라고 했는데 시장의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균형점에 이르지 못하고 때로는 남아돌거나 모자라면서 누군가는 엄청난 이익을 챙긴다는 얘기죠. 누구는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실패했다집니다. 여기는요 대표적인 게 이제 독점이라든가 과점 같은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독점 시장에서는요 어떤 시장이에요? 공급자가 몇 명 시장입니까? 한 명이 시장을 독점 시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독점자는요 공급자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가격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가격을 자꾸 건들게 되면요, 소비자 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요즘에 소비자 단체가 힘이 세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생산량 조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가격을 건드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방법이 있고 B라는 방법이 있는데, A라는 방법은요 1000개를 생산하는 방법이고, B는요 100개만 생산한다고 치자. 그러면 1000개를 생산할 때의 가격은 한 1000원 정도 한다고 치자. 그러면 근데 100개만 생산하게 되면 자,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갑니다. 자, 시장에 마늘이 많을 때는 싸죠. 근데 마늘이 나오는 게 얼마 안 되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 이때는 한 10,0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산해도 매출액은 100만 원, 파는 금액은 1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생산해도 파는 금액은 100만 원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둘 다 매출액이 동일하다면 공급 독점자는요, A로 생산할 것 같아요? B로 생산할 것 같아요? B로 생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 생산하게 되면요, 이 재료도 10개 구입할까 1개만 구입하면 되죠. 사람도 10명 채용할까 1명만 채용할 때 될 거 아닙니까? 맞아, 맞아? 그러면서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 다 10분의 1 줄어들죠. 그럼 얘네들은요 무지 막지한 이익을 챙겨갑니다. 그리고 그럼 누가 손해봐요?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얘네들은요 공장 문장 크게 지어놓고 생산은 조금밖에 안 한다는 얘기죠. 유유설비가 존재한다. 이것도 시장 실패입니다. 시장에서 성공하려면요 남아도는 시설이 없이 빠짐없이 시장 투입했을 때 그때가 뭐라고요? 효율적인 생산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그 공공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라고요? 공공재. 자, 공공재는요 무슨 뭐 공공이 만든 재화라고 해서 공공재가 아닙니다. 공공재는요 두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는 겁니다. 우리 도로 같은 거 한번 볼게요. 도로 있죠? 물론 돈 내고 쓰는 도로가 아니라 이런 도로 있잖아요. 이런 무료 도로 있죠? 유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상으로 이용하는 도로 아닙니까? 자,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요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비경합성이 뭐냐면 이 도로를 A가 소비할 때 B도 소비할 수 있는 거죠. C도 소비할 수 있는 거죠. 함께 소비하더라도 누구는 소비하고 누구 소비 못하고 그런 거 없다는 얘기죠.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요? 비경합성이 따집니다. 알겠나요? 네, 굳이 싸울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도로는 뭘로 깔아요? 세금 갖다 까는 거 아닙니까? 맞죠? 어떤 사람이 도로를 걷고 있길래 당신 주민등록증 내보러 가겠다니 세금을 안 낸 거 아닙니까? 너 걷지 말아야 했다고 안 걷나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이런 것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한다고요? 자, 뭐 내가 이제 도로를 깔았는데 남들은요 내 편의상 도로를 깔았죠. 근데 다른 사람은 그것도 대가도 안 받고 막 이용하는 걸 막을 수도 없는 거죠. 맞죠? 그럼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하러 내가 내 돈으로 도로를 까냐? 나도 남들이 깔으면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사적 주차장에 맡기면 항상 과소 생산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정부가 나서서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하겠다는 얘기죠. 맞죠? 그리고 이거는 자, 일반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치안도 유지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정부가 나서서 도로 깔고 공원 만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아니라도 이거 공공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정부가 항상 나선다고 해서 공공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중파 방송 볼게요. 무선 공중파 방송 있죠? 요거 어떤 사람 라디오 듣고 있는데 나도 라디오 사서 들으면 대화인데요? 들을 수 있는 거죠? 싸울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라디오 못 듣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다 공공재입니다. 자, 바다에 있는 어족자원이라고 해서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 같은 거 있죠? 요거 자, 그 잡으려고 서로 싸울 필요가 있어 없어요? 다 같이 낚시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맞잖아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다는 국가 겁니다. 세금 안 냈다고 해서 물고기 못 잡나요? 낚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공공재예요.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국가가 이걸 개발했다고 해서 만들었다 공공재가 아닙니다. 일반인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네요. 되셨죠? 자, 이번에는 자, 정보의 비대칭 알아볼게요. 뭘 한다고요? 자, 정보의 비대칭은요. 자, 이거는 어떤 사람은 고급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러면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어요. 그럼 정보 모르고 있는 사람은요, 크게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정보의 비대칭 해줍니다. 되셨죠? 자, 물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중에는 불공평한 소득 분배로 이어지지만 지금은요, 그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있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났는데, 먼저 도덕적 해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고, 도덕적 뭐라고요? 해이. 요거는요, 역선택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 얘네들은요, 자, 이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니까 다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에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공공재 아니면 독점 과점할 수 있죠. 아니면요, 도덕적 해이 나오면 이것도 시장 실패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자,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요, 자, 그 거래 상대방의 숨겨진 행동이 거래 이유에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르고 거래하면서 손해 보는 겁니다. 되셨죠? 그다음에 자, 역선택은요, 거래 상대방의 물건 있죠. 물건의 숨겨진 특성이 거래 이유에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럼 모르고 거래하면서 손해 보는 겁니다. 난 문제가 모르겠다. 자, 이 보험사가 있다고 치자. 보험사가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운영한 사람이에요. 근데 공장이 망하기 직전이에요. 물건 안 팔린 게 창고에 쌓였어 안 쌓였어요? 문장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보험사 몇 군데 찾아가서 보험계약을,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어요. 체결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보험사는요, 기업이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니까 보험료도 많이 낼 거 아닙니까? 얼씨구라 좋다 하고 보험계약 체결했어 안 했어요? 체결했습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바로 무슨 일 저지르면 표시 나왔나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일부러 막 불을 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소시킨 거죠. 그죠? 그러면 전소시켰으니까 원인 파악하기 쉬워요? 어려우니까 물어줬겠죠. 그럼 만약에 보험사가 얘가 이런 행동을 할 거라는 거를 거래 전에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근데 이러한 행동이 거래 이후에 알았다는 얘기죠. 이러면요, 이 모르고 거래한 보험사는 크게 손해봅니다. 이런 거 뭐라고요? 도덕적 해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왜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보통 법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이익을 누리려는 거 있죠. 이런 거 다 뭐라고요?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은요, 매수자입니다. 아파트 매수자. 이 사람은요, 아파트 매도자예요. 아파트 매도자는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집이 층간소음이 심하다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자, 물건 팔 때, 아파트 팔 때 우리 아파트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요 하면서 파나요? 조용히 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숨겨진 특성을 모르고 거래한 매수자 있죠? 매수자는요, 장까지 다 치르고 자, 그 이사 갔다가 끝낸 거 아닙니까? 그 저녁 때 좀 자려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위에 피아노 교습소 아닙니까? 피아노 교습소 띵띵띵띵 막 계속 울리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사실을 거래 전에 알았더라면 얘들은 샀을까 안 샀을까요? 안 샀겠죠. 근데 이 재화의 숨겨진 특성이 거래 이후에 나타날 경우죠. 그럼 모르고 거래하면서 손해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그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뭐라 한다고요? 규모의 경제는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장기 생산비가 계속 절감되는 효과. 이걸 뭐라고요?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우리 이마트 같은 경우는 물건을 대량 구입해요? 소량 구입해요? 대량 구입합니다. 대량 구입할 때는 싸게 구입할 것 같아요? 비싸게 구입할 것 같아요? 자, 항상 얘기하듯이 내가 지나가다 수박 한 통 구입할 때는 10,000원인데 아저씨 여기 이거 다 주세요. 7,000원씩 그럼 살 수 있는 거죠?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다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는요, 아주 대량으로 구입하는 거니까 매우 싸게 구입할 거 아닙니까? 조금 싸게 팔더라도 그 지역을 지배하는 구조가 됩니다. 자, 우리 잘 생각해 볼게요. 우리 물건 몇 개 살 때는 동네 마트 가죠? 근데 물건 좀 많이 사려면 다 머리 가요? 대형 마트로 갑니다. 실질적으로 다 지배하는 겁니다. 이걸 자연 독점이라는 겁니다. 물건 파는 데는 많지만 실제로 규모 때문에 지배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자연 독점이라고요. 마지막으로 외부 효과는요. 자,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자, 전혀 모르는 제3자한테 생판 모르는 제3자한테 손해 입혔습니다. 그럼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보상도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있어요? 이거 가만 놔두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얘는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 나서겠다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자, 강해 상류에서 화학공장 하는 사람이 오염불질 같은 거 방류해요, 안 해요? 그럼 이 밑에서 양식업하는 사람 손해볼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안 물어주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얘기죠? 이거 그냥 놔두면 대화인데요? 그냥 놔뒀다 얘는 그지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거 그냥 놔두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 정부 나서겠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외부 효과. 요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할 겁니다. 한 문제 별도 나와요. 나머지는요, 간당간당히 물어봅니다. 간당간당히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 옆에 있는 문제 아주 쉬운 것들이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규모 외부 효과는 제가 문제 다 풀 겁니다. 네. 자, 오늘 요 정도만 하고 다음 주에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 일요일 날 한 번 더 특강 남았거든요. 일요일 하시는 분은 나오세요. 일요일 날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 하시는 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